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아 토론 이제 제 4강 스피치의 서론과 결론 개발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부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스피치의 본론에 대해서 본론 이제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본론 부분이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안내사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피치를 구성을 할 적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 뭐 이 스피치 수업을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와 뭐 별 상관없이 다들 여러분들 알아서 뭐 잘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스킬 부분에서 이제 안내사를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이, 그래서 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스피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청중들에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스피치는 물론 그러니까 스피커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스피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점에서 청중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청중들에게 배려를 해서 단지 3분, 5분의 짧은 스피치일지라도 청중들이 얼마나 이제 이 스피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가가 바로 안내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스피커 개개인의 개인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말을 잘한다든지 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매력이 또 또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뭐 어떤 탤런트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안내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스피치를 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사 이전의 이야기들에서도 특히 뭐 이렇게 그 소재 조직 주요 아이디어 조직법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법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피치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그런 어떤 조직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게 잘 알아서 내용을 구성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조직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 스피치 종류에 따라서 문제 해결식이 이제 더 적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인과적인 조직법이 좋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양한 조직법들을 좀 잘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또 뭐 이제 그 세부 아이디어, 그래서 통계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증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거를 좀 간략하게 멘트를 따서 그것을 스피치에 집어넣어도 뭐 좋은 어떤 방법이고, 또 그 밖에 뭐 이제 통계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잘 찾으면은 청중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의 스피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제가 이제 오늘까지 그 핵심 메시지 과제를 일단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스피치 이전에 코멘트를 좀 받고 싶다.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그 기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도 오늘까지 못하신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도 사실은 어차피 A4 반 장도 안 되는 뭐 여차여차하면 뭐 대여섯 줄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스피치의 주제와 근본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얼개를 좀 미리 잡아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과제를 한번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원 의무 과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과 결론 그리고 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오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교과서만 쭉 읽어보셔도 뭐 될 정도로 뭐 그다지 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을 구성하고 그렇다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본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론은 청중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위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피치 실습을 한다고 할 적에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청중들, 여러분들의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되겠죠. 뭐 그것도 한 20여 명 정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청중들과 어쨌거나 첫 대면을 하고 첫 시선을 마주치고 그래서 그 앉아있는 20여 명의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스피치를 시작하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첫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스피치 전체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기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피치 처음에 도입부에 굉장히 좀 아주 인상적이고 좀 독특한 그런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런 발언으로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서론은 연사의 공신력을 세우고 주제와 주요 내용을 알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은 어쨌거나 이제 스피커가 연사가 단상에 올라가면은 일단 청중은 다 연사를 쳐다보면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관심을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제 서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론은 그런 어떤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공신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에서는 뭐 에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다 거의 이제 첫 대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인품이라든지 뭐 신뢰감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신력을 이렇게 서로 간에 세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공신력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전문성 그리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걸 통해서 청중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스피치를 뭐 한번 들어볼 만 하겠구나. 만약에 이런 것에 실패한다면 또 이게 별로 저 사람이 잘 이야기할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걸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청중들이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쳐다는 보지만 전혀 경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아까 제가 전문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소개 스피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적에 저 사람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인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제와 주요 내용을 알린다라고 해서 주요 내용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주제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서론의 기법은 뭐 이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다음에 나름대로 공신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제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도입하는 이제 것에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여기 그건 교과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기법 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그 극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가 극지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남극 도보로 정복한 스콧 선장에 대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에드문드 경에 대해서 그래서 6살 때부터 제 꿈은 극지방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론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극지방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극지방에 대한 이제 스피치를 준비를 했고 나는 이 극지방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나름대로 그 주제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는 거겠죠. 그다음에 질문 기법, 이거는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수리는 왜 우리들에게 나쁜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지금 저와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보디랭귀지는 어떤가요? 혹은 저의 보디랭귀지는 어떻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지어서 좀 직접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그 다음에 뭐 또 인용 기법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유명한 글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서고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 기법 하는 것은 특히 또 여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동기부여 기법으로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숨이 막혔을 때라든지 물에 빠졌을 때라든지 실제로 이제 골든타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119가 오기가 그 시간 내에 도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이런 것들 한번 배워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긴장감 조성 기법 이거는 그쵸 이제 서로 그 주제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청중들을 긴장시켜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13,000피트 높이에서 대형 폭발, 연기로 가득 찬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릭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배운 3가지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적에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청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자아를 몰입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본인도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긴장감이 들면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나도 좀 잘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더 깊이 경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서론에 대해서 좀 서론의 기법들을 한번 잘 내 주제에는 어떤 기법이 더 좋을까 하는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의 기능인데 결론은 이제 스피치의 종료를 알리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종료를 알려주게 되면은 청중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 끝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청중들이 인지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뭐 지루하다, 뭐 아니면 재미있다, 뭐 흥미롭다 이런 걸 뭐 또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 정도까지 왔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중간 예고나 뭐 내용 이정표 같은 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 스피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쨌거나 청중들에게 중요한 어떤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요점을 요약한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와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청중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각인시킨다. 본론에서 사용된 용어를 요약 시에도 똑같이 사용할 것. 그렇죠. 제가 지금 좀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이제 이런 어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아주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요약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사실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지 라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짜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최소한 뭐 한 서너 가지 정도 뭐 두세 가지 혹은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환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본론에서 사용된 용어를 요약에도 똑같이 사용해야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헷갈리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또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런 기법들이 뭐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용 기법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아마 김영하가 아마 그 작가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어떤 훌륭한 향신료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망제시 기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좀 좋은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물론 여러분들이 결론도 충분히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랬을 적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여운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을 미래 상황과 결부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 더 좋은데 특히 가능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흡연과 금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금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 귀하가 흡연을 10년간 계속한다면 정해진 수명에서 5년의 인생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귀하가 금연을 10년간 계속한다면 정해진 수명에서 5년의 인생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스피치가 마무리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피치 종류에 따라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론에서 사용될 적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좀 청중들의 마음을 좀 뭐랄까 좀
무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차라리 뭐 서론에서 뭐 긴장감 조성 기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활용을 하겠지만 결론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또 교과서에서는 뭐 10분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하루 중 10분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더 대단한 경험을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천 유도 기법. 그래서 특히 이거는 설득 스피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청중에게 바라는 행동을 명확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10년간 계속한다면 정해진 수명에서 5년의 인생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뭐 정보 제공 정도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거 설득 스피치라면,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5년의 인생을 더 얻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행동을 촉구하는,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서론과 결론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그 서론이나 결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언어적 표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맞춤법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약간 우리가 글 쓸 때 사실 이런 글 쓸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가 스피치를 할 적에도 좀 그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향과 지향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할 적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든지 지향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발음을 힘주어서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게 청중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불분명하게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나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흡연이라든지 흡연하는 이런 습관을 지양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흡연이라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향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지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청중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골복이니 복불복이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요즘이야 뭐 이제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또 이렇게 많이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용어 단어들 중에서 자칫 잘못된 단어를 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한번 다 사전 검색을 해서 제대로 된 단어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약간 좀 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시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어떤 표현되는 단어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굉장히 함축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게 되겠죠. 교편이라는 말이 이제 옛날에 많이 쓰였습니다. 교편, 뭐 지금도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이제 교편이란 말은 그야 말 그대로 회초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편자가 아마 채찍할 때 편자 같은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교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쓰는 그런 어떤 나무 막대 같은 회초리 같은 것인데, 그러나 30년간 교편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30년간
교단에 섰다, 교육 활동을 했다, 교사였다, 혹은 뭐 교수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30년간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30년간 교편을 잡으셨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피해야겠지만, 이런 정도는 굉장히 오히려 더 아버지에 대한 한 이야기를 좀 더 아버지를 품위 있고 좀 더 이제 그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높임말을 잘 사용한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 사례들이 지금도 은근히 그 눈에 띄입니다. 특히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걸 쓸 적에 뭐 나름대로 존대어를 한다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그걸 저희 나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좀 거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사실은 나름대로 존대하고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마치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나라를 남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높은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라 얘기할 줄, 대한민국을 얘기할 적엔 우리나라라고 해야지, 뭐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 좀 거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글쓸적에 표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데 또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것도 TV 드라마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뭐 마치 무슨 고사에서 뭐 어의와 관련된 무슨 고사가 있어가지고 뭐 어이 없는 것을 어이가 없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러는지, 좀 약간 요런 부분들은 많이 아까 저희 나라와 함께 어이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잘 삼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유사 어휘와의 구별, 그러니까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아득하다인데, 막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 근데 뭐 막연하다와 막역하다는 그래도 잘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참 이런 것들은 말실수로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체와 일절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리고 곤혹 이런 것들도 사용 발음을 조심해야겠다는 거겠죠. 근데 틀린 어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풍비박산인데 풍지박산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연질색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연실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재배도 잘 못 들어봤지만 뭐 그렇고, 목욕재배가 맞고, 호롤단신은 자주 이제 틀리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혈혈단신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고전분투도 충분히 잘못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고군분투인데. 그리고 임기웅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웅변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요즘은 이제 뭐 굳이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이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스피치 학원 같은 건 있지만, 옛날에는 스피치 학원이 아니라 웅변,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대중연설에서 막 그냥 탁자 탕탕탕 치면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웅변이 많이 있었는데, 웅변 학원도 있었고, 거기서 좀 잘못 이제 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임기 웅변이 아니라 응변이죠. 그리고 개나리 보찜도 상당히 많이 잘못 쓰이는 이제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나리 보찜이 정확하다는 거. 개발세발도 이제 글쎄, 개발이라는 말에서 개발이 맞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어색해요. 근데 어쩌거나 개발세발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하여간 뭐 그냥 뭐 이런 거는 적당히 좋은 다른 표현을 뭐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세발도 안 맞는 말이지만 개발하면은 더 어, 듣는 사람들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개찐도찐이라는, 여긴 안 나왔지만 개찐도찐이라는 표현도 있죠. 근데 개긴 독인이 맞다고는 하는데, 그게 표준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개긴 독인 하면 그것도 약간 좀 생소해서 그냥 보통 그냥 개찐도찐으로 뭐 대충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좀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용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잘못 써서 굉장히 그 품격이 떨어지는 스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단어 체크, 용어 체크 같은 거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적절성, 이거는 계속해서 청중 관련돼서도 청중과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죠. 청중의 성별, 연령, 태도,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표현해야 된다. 뭐 여성한테 뭐 여류시인, 뭐 요즘 이런 말 안 쓰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연령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20대 정도, 후반 20대 정도에 여러분들 한 50대 정도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스피치를 한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나 용어를 쓰게 되면은 잘 맞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들도 그 세대의 한 50, 60대에게는 어떤 것이 더 용이하게 그 들리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 수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황도, 장소와 시간과 모임의 성격,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단촐한 게 딱 이제 뭔가 좀 그 주의가 차단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장소냐, 아니면은 뻥 뚫려 있어서 노이즈가 많은 장소냐라든지, 시간도 식사 전이냐 후냐라든지, 뭐 모임의 성격들도 고려해서 다 용어나 단어가 표현이 돼야겠죠. 그리고 명확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도 기법,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 대신에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아까 이제 뭐 문맥적 표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교편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뭐 한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복잡한 단어 대신에 단순한 단어, 문어체보다 구어체, 피동형보다 능동형. 특히 피동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이제 이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수동태에 익숙해져서 글도 이제 피동형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피치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능동형을 가능하면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시각화하기, 그래서 이제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배워보셨죠, 그죠? 뭐 직유법은 뭐뭐처럼, 그렇죠? 하늘이 능금처럼, 뭐 피먹은 양, 이렇게 뭐 뭐뭐처럼 뭐뭐양, 뭐 이런 구름에 달 가듯이, 이런 것처럼 나그네를 달로 이제 직유를 했고, 뭐 하늘을 능금으로 직유를 했고, 뭐 그렇게 사용되는 이제 기법이죠. 이제 그리고 은유법은 또 내 마음은 호수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드러내지 않고 암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단어를 스피치를 맛있게 좀 참신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인법도 이제 생물, 무생물을 사람으로 인격화한다. 그걸 이제 의인화한다라고 하죠. 산은 말하고 있다. 말하면 내게 속삭이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반복법.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스피치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소규모 스피치라도 뭐 이렇게 반복법이나 좀 이따 나올 대꾸법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청중들에게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쭉 나열되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양옆으로 퍼지다시피 하는 것을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좀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반복법 아니면 이렇게 뭐 점층법, 대꾸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청중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제 들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또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법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은 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운율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뭐 요걸로 요즘 이제 뭐 힙합에서 라임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라임,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라고 하는 것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 강의나 이런 강연 같은 걸 들을 적에 굉장히 힘든 게 1시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쭉 정보가 나열되고 그냥 양옆으로 퍼져만 가는 그런 것들을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데 이런 것들을 운율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청중들에게 더 효과적인 어떤 스피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층법은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써서 문장에 대해 점점 강조되고 커지고 높아지게 하는 것.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댄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꾸법은 또 역시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벌려서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네디의 유명한 어떤 스피치 문구 중에 하나가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구들도 이런 이제 대꾸법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법, 점층법, 반복법은 어쨌거나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청중들의 정보 처리는 굉장히 절반 정도면 되는데 그 내용은 훨씬 더 깊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워낙에 이제 제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스피치 사례를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2002년도에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하던 시절 그 시기에 했던 건데 약 한 3분이 조금 못 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 당원의 직접 투표로 노무현 후보를 우리 당의 연대 후보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후보를 진심으로 지지하십니까? 노무현 후보와 함께 12월까지 같이 전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노무현 후보와 함께 민족사 최초로 힘있는 민주정권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사가 지금 우리에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건국일의 세 번째 국민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국민혁명 4.19는 5.16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국민혁명 6월 항쟁은 양김씨의 분열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이래 분열과 오욕의 15년을 뚫고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국민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3, 4월 국민경선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올린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정치적인 제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한 줌도 되지 않는 특권 부패층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으로 나뉘어서 집단 패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토론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냉전적 사고로 민족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몽준 후보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사는 지금 우리에게 노무현 후보와 함께 세 번째 국민혁명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20분, 22분 정도 되는 이제 연설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에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는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문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영화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화의 거의 주연으로는 잘 안 나오고 가끔가다 조연 혹은 뭐 근데 그러면서 또 악역 뭐 이런 쪽으로 좀 비열한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영화에 자주 많이 출연한 그런 주연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학계 쪽에서도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노동자 나 이제 서민들, 빈민층 이들을 대변하는, 그래서 정부에 시위하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편에 섰던 이제 일종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지도자 격인 이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좀 탄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목사였지만 그런 어떤 길을 가셨던 분이고, 문성근 씨는 뭐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영화배우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밀면서 이렇게 이제 찬조 연설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스피치 연설 때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청중들은 다 이제 이미 여기에 뭐 개혁국민정당 뭐 창당 대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알겠지만 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은 굉장히 우호적인 청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뭐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연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이제 상황이긴 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제 이 후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스피치가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감성적인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스피치가 지금 구성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 문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스피치에서의 에토스가 이미 이 청중들에게는 에토스가 세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파토스를 굉장히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선명성에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 안 나왔지만, 개떼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깃발을 만들어 세울 때 달려들었던 사람이라는 게, 그 당시에 민주당, 아니면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개떼처럼 뭔가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안 나오는 얘기였지만, 아무리 걸레 조각이라도 저 민주당 깃발, 글쎄 은유법 민주당 깃발은 이제 걸레 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사는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복법, 요것도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이회창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점층법, 이것도 중간에 나왔어요. 첫 번째 국민혁명 4.19는, 두 번째 국민혁명 6월 항쟁은, 이제 우리 민족이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세 번째 국민혁명, 첫 번째 국민혁명, 두 번째 국민혁명, 세 번째 국민혁명,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대조법, 이것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대조대구법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민족 분열을 원하십니까? 민족의 번영을 원하십니까? 그죠? 굉장히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구법은 윗세대로는 아저씨와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랫세대로는 조카와 동생들을 설득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상당히 화려한 수사 기법들을 총동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단어 자체 하나하나도 이거 그냥 국민혁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일인데, 이거를 이제 국민혁명이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단어를 좀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청중들을 고려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그 감정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스피치를, 이런 유형의 스피치를 할 또 기회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강한 스피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마치 이렇게 사례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 를 통해서, 이것도 비언어적인 것도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이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중들을 차지한다. 어떤 학자들은 거의 90% 가까이가 비언어적이다. 어떤 사람은 7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몸가짐과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러 나가는데 좀 약간 평소 이렇게 습관이 나와서 약간 삐딱하게 섰다라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상태가 침착성을 반영했는데, 허리와 어깨를 쭉 펴고 턱을 약간 집어넣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는 자세, 물론 이제 이게 정의는 올바른 자세가 이렇다라고 되는 거지만, 최소한 그렇게 청중들이 봤을 적에 가장 정상적인 보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고, 또 몸동작은 또 자신감을 반영한다. 이게 연사의 자신감이 연사의 나름대로 에토스를 세우는데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절도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당당한 걸음과 똑바른 자세,
그러니까 절도라는 표현도 좀 약간 우습지만 어쨌거나 좀 뭐 두려워하고 뭐 떨려하고 뭐 긴장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청중을 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시선은 특히 또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모든 청중을 앞과 좌우 골고루 바라본다. 고개와 눈을 같이 돌린다. 뭐 눈만 돌리지 말라는 거겠고, 그렇죠. 이것을 요즘 뭐 굉장히 심하게 하는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뭐 또 요즘 뉴스에서 한창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그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모든 청중들을 다 아울러서 시선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스피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기쁠 때, 재미있을 때는 또 밝은 표정, 뭐 아니면 뭔가 좀 감정적인 표현일 때는 또 감정적인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좋고, 제스처 또 이제 그 크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스처도 너무 이제 손을 너무 이제 분주히 움직이면 조금 너무 이제 그 복잡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잘 이제 잘 훈련된 그런 어떤 나름대로 몸가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강조를 위한 비언어 사용법으로는 청중과 눈을 마주치면서 뚜렷이 발음을 한다. 그럼 뚜렷이 발음을 한다는 건 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청중들도 그 사인을 알아들을 겁니다. 또 강조 부분을 천천히 언급한다. 아니면 중요한 말 하기에 앞서 잠시 뜸을 들인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강조한다. 이런 거는 제스처하고도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할 적에는 손가락을 같이 하나, 두 개, 세 개 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는 것이 더 청중들에게 이제 그 효과적일 수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강조점을 표현하는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명륜설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프로에서 요런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한 뭐 7분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문성근 자료와 함께 요거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피치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근데 이제 추석 때라도 이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이제 그 공휴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 수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그리고 뭐 목요일 날, 사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여러분들이 아직 그 집에 고향에서 혹시 내려간 학생들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업은 그냥 온라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가 녹화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지나고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